네,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의 전격 공습 작전을 단행했고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향후 국제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조한범 한국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결국에는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을 진행하는 와중에 공격을 감행했거든요. 먼저 배경을 한번 짚어보죠. 일단 명분은 이란의 핵 문제죠. 근데 지난해 6월에 12일 전쟁 때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습을 했고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다 해결됐다고 그랬거든요. 예. 완전히 파괴됐다고. 근데 그거는 이제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 중인데 지금 이제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지난해보다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요. 왜냐하면 지난해에는 핵 문제 하나였거든요. 농축. 그런데 지금은 추가로 미사일까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이스라엘이 공격하면서 이란이 반격을 했고 알려진 것보다 이스라엘의 타격이 더 컸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미사일까지 집어넣은 거죠. 미사일까지 개발하지 말아라. 근데 미사일은 개별 국가의 주권에 해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농축 권한을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미사일까지 포기하라고 그러니까 사실상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아마 지도부 제거, 이란 정권 붕괴, 핵시설 타격, 미사일 시설 타격으로 범위를 넓혀서 지금 공격을 시작한 걸로 보여지는데 지난해는 나탄스, 포르도, 이스파한 세 군데의 기지, 핵 농축 기지, 핵 관련 기지 시설, 그다음에 이제 주요 지휘부 제거 이렇게 국한돼 있었거든요. 이번 훨씬 범위가 넓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메네이 사망설까지 나오지만 그러나 이게 문제의 해결인지 왜냐하면 지금 주상군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공중으로만 미사일이나 공습으로만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고 이제 그 상황에서 현재 기습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미국이 직접 이란 정권 교체에 나설지도 좀 궁금한데요. 일각에서는 지상군 투입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 또 유엔 총장은 군사작전을 강력 규탄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좀 외교적인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뭔지가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습만으로 문제 해결할 수 없거든요. 지상군이 투입돼야 되거든요.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기습적으로 마두로 대통령만 체포해 갔거든요. 문제 해결이 아닌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두로의 측근이었던 로드리게스 부통령과 사전에 협의를 했고, 그러니까 사전에 그러니까는 계획이 있었고, 그러니까 마두로 대통령 잡아가고 나서 미국과 협상이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란 내에는 친미 세력이 없어요. 지도부에는. 사전에 협의가 있었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목표는 명분은 핵인데 지금 지도부 교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미사일 해군 시설, 이란군 전체 약화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미국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상전으로. 근데 지금 지상전이 들어갈 수 있는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왜냐? 주변에 강습 상륙 전단, 해병대 상륙 전단이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몇 달 동안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지상전 개입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지도부만 하메네이 사망이 사실이라면 그럼 지도부 제거하면 끝나느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준비된 야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메네이 제거된다고 해서 지도부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2인자, 3인자, 4인자까지 비상 상황에 유고 상황에 대비해 놨을 거고.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공습이 끝나면 이란 국민들이 관공서를 접수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흔들어 놓을 테니까 안에서 봉기가 일어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란의 강경파들이 지배하는 체제가 하메네이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메네이가 있고 IRGC, 이란 혁명 수비대라는 20에서 30만에 달하는 강력한 이란 군대보다 더 강해요. 여기에 바시드 민병대라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최대한 수백만인데 여기에 이 핵심 세력만 해도 이란 혁명 수비대 IRGC와 바시드가 합치면 100만쯤 되거든요. 그 지난번 3만 명 사망설 나왔던 그 진압을 했던 학살했던 부대가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만일에 손을 놓게 되면 나중에 처벌 피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습을 할 테니까
해결은 이란 국민들이 해라. 지난번하고 똑같거든요. 이란 국민들한테 봉기를 자극한 다음에 미군 손 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해결된 게 아니고 불확실성의 문을 연 거고, 예를 들면은 뱀이 머리를 자르면 몸은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메두사라면 머리가 여러 개라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하나 잘라도 또 있거든요. 지금 그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지난번 12일 전쟁 때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미군의 희생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참모진이 장기화할 수 있고 희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란도 여기서 하메네이가 살아있다면 그나마 지휘체가 있는데 이제 하메네이 죽음을 순교자로 바꿀 거거든요. 예. 그럼 강경파는 더 결집하게 돼 있죠. 그럼 이 상황에서 비무장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다? 무책임한 얘기죠. 완전히 이란의 무장 세력들을 제거한다. 그러면 가능하지만 공습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공습할 테니까 이란 국민들이 알아서 이제 해결해라라는 얘기거든요.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현재로서는. 그냥 공중으로만 때린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1960년 4.19 혁명에 나섰지만 곧바로 5.16 쿠데타가 일어났고 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지만 전두환 정권, 독재 정권, 군부 독재가 들어섰고 87년 시민혁명에도 노태우 정권이 들어섰거든요. 여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독재 지휘만 제거한다고 끝난다 그러면 깨끗하겠죠.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태가 어디로 갈지는 모른다. 이제 불확실성 입구로 들어선 것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불확실성의 입구로 들어섰기 때문에 중동 상황은 저희가 계속해서 주의해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3.1절 기념식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가 있을 예정인데 지금은 저희가 현장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 유공자 포상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 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3.1절 기념식인데 기념사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가 굉장히 주목되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이재명 정부 출범이 윤석열 정부의 비정상적인 단명으로 출범을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3.1절과 관련해서 봤을 때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방점을 두면서 광복절이라든지 3.1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일본 이니셔티브를 방점을 두면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뭐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이라든지 여러 불협화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아마 이 3.1절 항일, 국가 정체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3.1절의 의의를 강조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그 비상계엄의 상처, 내상이 지금 치료가 아직 안 됐거든요.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정의, 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통합도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해 왔던 만큼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중일, 동북아 삼국 화합 필요성에 좀 무게를 둘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그러면 이번 메시지에서 북한에게 좀 대화를 제안하는 그런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주 경직된 입장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 대통령 입장이 지난해 8월이죠. 미국 첫 방문할 때 일본 먼저 갔거든요. 타카이 총리하고 사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중국 갔지만 바로 또 일본을 방문했거든요. 네, 잠시만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세의 힘찬 함성이 세계 만방을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은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계층과 신분의 차이도 연령과 성별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영남과 호남이 하나였고 좌와 우가 따로 없었습니다. 평양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신의주에서 그야말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온 나라가 만세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선열께서는 일제의 탄압에 국내에서는 실력 항쟁으로
해외에서는 무장투쟁과 외교투쟁으로 맞섰고 그 정신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갔습니다. 작은 차이보다 더 큰 대의를 위해 하나로 뭉쳤기에 3.1 혁명은 마침내 광복의 환희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107주년 3.1절을 맞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치신 애국 선열들께 무한한 존경과 아낌없는 찬사를 드립니다. 생존해 계신 네 분의 독립유공자와 유가족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후손들이 살아갈 내일의 희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신 선열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자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것입니다. 지난 광복절에 밝혔던 것처럼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각별히 살필 것입니다. 효창공원 일대를 국립효창 독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에 폭넓은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대대로 기리겠습니다. 아울러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는 올해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념사업으로 그 숭고한 뜻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자조적인 말은 사라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으며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는 준엄하게 심판받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나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 혁명이 일어났던 한 세기 전의 세계는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는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우리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권 피탈과 식민 지배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세계 대전의 참화를 겪은 후에야 국제사회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국가 간 분쟁을 조정하고 평화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 세계는 또다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 년간 확립되었던 국제규범은 힘의 논리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선열들의 3.1 혁명 정신은 오늘날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크나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3.1 혁명은 독립선언이자 평화선언이었으며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한 나침반이었습니다. 우리 선열들은 3.1 독립선언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을 한탄했습니다. 독립을 맞이하면 수천 년 갈고 닦아온 인도적 정신으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출 것이라고 장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을 꿈꾸었고 힘을 앞세워 다른 나라를 수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감하고 함께 연대하며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평화로운 대동세상을 꿈꾸었습니다.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3.1 혁명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1919년에 우리는 힘없는 식민지 백성의 신세였지만 2026년의 대한민국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과 세상을 바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입니다. 위대한 우리 대한 국민께서는 해방 이후 한강의 기적으로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독재의 억압 속에서도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했고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국민 주권의 빛을 밝혀 온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생활을 풍족하게 할 만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한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영향력 7위에 달하는 높은 문화의 힘으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 평화를 확산하며 선열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우리 국민의 피 속에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3.1 혁명의 정신이었습니다. 우리 선열들이 주창하셨고 우리 국민이 이어온 3.1 혁명의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흔들리는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을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인도할 밝은 빛이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열께서 간절하게 바랐던 평화와 공존의 꿈을 지금 여기 한반도에서부터 실현해 나아갑시다. 적대가 아니라 공존과 협력으로, 불신이 아니라 신뢰의 토대 위에서 함께 성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 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일 것입니다. 적대와 대결은 서로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역사의 가르침을 결코 외면하지 맙시다. 반세기를 훌쩍 넘기도록 이어온 이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공존, 공영의 한반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그동안 수차례 밝힌 것처럼 우리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 행위도 어떠한 흡수 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왔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정부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벌어진 작년 무인기 침투 사건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범죄 행위이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남북이 함께 살아가는 이곳 한반도에서 긴장과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북측과의 대화 재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간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 충실하게 소통하겠습니다.
남북 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북측도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는 만큼 조속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 어두웠던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계 평화를 염원했던 선열들의 만세 함성이 평화와 공동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남북 공동의 다짐으로 다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본과의 관계 역시 평화와 공영을 추구했던 3.1 정신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한일 양국은 굴곡진 역사를 함께 해왔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는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고 고통받는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지난날 양국은 치유되지 않은 고통과 상처를 안고 설린 우호와 협력의 미래를 위해 국교 정상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60년간 한일 양국은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의 깊이를 더하며 앞마당을 함께 쓰는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엄혹한 국제 정세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일 양국이 현실에 대응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외교를 통해 과거를 직시하며 현재의 과제를 함께 풀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본과 셔틀 외교를 지속하며 양국 국민들께서 관계 발전의 효과를 더욱 체감하고 새로운 기회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양국이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기 위해 일본 정부도 호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격변의 시대를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화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일찍이 안중근 의사께서는 동양 평화론을 통해 한, 중, 일 3개국 간의 협력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임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와 화합의 의의를 되새기며 저는 올해 초부터 중국과 일본을 연이어 방문하여 한중일 3국이 공통의 접점을 찾아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동북아의 평화를 세계의 평화로 이어가고자 했던 선열들의 바람대로 화합과 번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5,200만 대한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선열들께서는 작은 차이를 넘어 하나로 통합하여 독립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위대한 대한 국민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온전하게 발휘한다면 선열들이 꿈꾸던 평화로운 세상을 현실로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순국 선열과 애국 지사들께서 목숨을 바쳐가며 바라셨던 선진 민주 모범 국가,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문화가 꽃피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만들어 나아갑시다.
3.1 혁명의 정신으로 평화와 민주, 상생과 공령의 길을 함께 열어갑시다.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선열께서 바라마지 않던 그 광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7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네, 자 오늘 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자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이한 3.1절 기념식의 기념사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뭐 예상했던 대로 3.1운동 정신, 3.1 혁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3.1 운동의 정신, 대한민국 정통성의 근간, 정체성의 뿌리 이런 부분들을 강조. 크게 보면 한 5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강조한 부분이 이제 3.1 운동의 의 부분. 두 번째는 여기에 기반을 둔 한국의 그동안의 발전,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북한 문제네요. 좀 예상보다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존의 입장이죠. 지금 북한이 완강한 입장을 갖고 있더라도 지금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그다음에 최근 현안이 됐던 무인기 문제에 대한 우리 쪽의 유감을 아마 에둘러서 간접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일 관계를 포함한 이제 동북아에서의 실용외교적 국제 협력 이 부분, 마지막 이제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어떤 미래 비전, 3.1운동 정신을 기반으로 한 이렇게 좀 구성이 되겠네요. 예, 저희가 앞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대화 제안을 할 것이냐 이 예.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북측 체제를 존중한다,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북측과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원칙은 지키되 유연성은 보였다고 볼 수 있죠.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남북 관계는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를 하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민족, 동족 개념을 폐기하고 적대적인 국가로 전환하겠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3.1 운동 정신부터 시작해서 헌법 정신까지.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상 별개의 국가로 좀 기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북이 합의했던 게 남북 특수관계거든요. 국가 대 국가는 아니지만 통일의 시점까지는 국가 대 국가 간에 준하는 관계를 가지고 가겠다. 이게 사실은 유일한 답인데 북한이 지금 완전히 외교 관계를 수립을 요구를 하니까 그걸 받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통일, 무력 통일 그런 의사는 없고 그래서 될 일도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 평화 정착과 대화를 추구하겠다. 오늘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교류 협력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겠다. 요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입장이죠.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 한반도 평화와 그다음에 안정, 그 상호 번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북미 대화는 이게 한반도 평화 안정 번영에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향후에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없을 것이다. 사실상 북한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저희가 앞서 대담 나눴던 미국의 이란 공습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속보도 전해드렸는데 속보 내용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에서 하메네이의 사망을 확인했다라고 공식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있고 나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지금 조금 전에 속보로 국영방송에서 하메네이의 사망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는데 글쎄요, 지금 이 사망이 확인된 부분을 보도한 건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오사마 빈 라덴 그 제거 작전 때 그 사망 확인이 95%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를 좀 주저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발표했거든요. 예.
그냥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은 확실한 것 같고, 근데 충격적인 건 첫 작전에 수뇌부 제거를 시도했다는 거죠. 그 문제는 수뇌부를 제거하면서 이란 체제의 결속력이나 저항력이 급속히 약화될 수도 있지만 이게 급속한 혼돈으로 가거나 강경파들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이제 하메네이는 강경파들은 순교자로 둔갑을 시킬 거거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자기들의 작전이 끝나면 이란 국민들이 봉기해서 정권을 장악하라라는 건데 자기들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최대 3만 명까지 희생자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혁명 수비대나 하메네이를 뒷받침했던 물리력이 그대로 잔존하는 상황에서 이쪽은 밀리면 이쪽이 죽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란 국민들에게 지금 상황을 넘겼으니까 예. 지금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난다고 해도 어느 주도권을 가진 집단이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희박하거든요. 그러면 하메네이 제거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지금 입구다.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미 하메네이는 사실은 내버려둬도 자연사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왜냐하면 39년생, 86, 7세의 고령인데다가 지금 치명적인 지병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자연사가 아니라 강경파들은 순교자로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테헤란에서 뭐 환호도 들렸다 그러지만 우리도 선거 끝나면 대통령 선거 한쪽은 즐거워하지만 한쪽은 실망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저게 압도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하메네이 제거돼서 이란 지도부가 포기하고 독재를 포기하고 미국과 협상하고 이란 국민들이 따르는 건데 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메네이 죽음은 어쩌면 더 큰 불확실성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후계 체제는 이미 아마 예정된 몇 가지 시나리오 지정 생존자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놨을 거다. 그러니까 사망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방송국도 확인했고. 예. 네, 이란은 이 미국의 공습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중동 원유를 상당 부분 지금 가져고 오고 있기 때문에 좀 위협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란은 일단 호르무즈 해협 봉쇄 능력이 있고요. 예.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 좁은 부분이 3-40km밖에 안 되고 대형 유조선이 다닐 수 있는 수심은 깊은 곳은 상하행선 3km, 한 5km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기뢰를 부설하거나 이란 기뢰 부설 능력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몇 척의 유조선만 지금 정지시키거나 침몰시켜도 봉쇄되거든요. 최악은 유조선 몇 척이 침몰되면 장기간 봉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 원유 의존도가 한 70%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나와요. 예. 안에 사우디, 바레인, 카타르 다 들어있거든요. 물론 저길 막아도 지금 화면에 이쪽 육상의 파이프 라인이나 이쪽으로 일부 회복이 가능하지만 예. 우리로서는 천문학적인 손실이나 시간적 지체. 물론 지금 최대 몇 달치 비축분이 있어요. 하루 이틀 1-2주일 상간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보면 단기간에 이란 사태가 끝날 가능성은 희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건 말로 봉쇄한 거거든요. 다니지 마 이렇게. 근데 두 번째 방식은 유조선을 납포하거나 기뢰를 설치하거나 유조선을 격침시키거나 하는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우리도 상당한 비상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죠. 장기화 된다고 그러면. 네, 일단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고 장기간으로 간다면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단기간을 넘어서 장기로 계속할 경우에는 지금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는 상황에서 이란 전쟁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금융시장에도 타격이 클 것 같거든요. 이젠 우리로서는 이제 화요일이죠. 내일 휴일 지나고 화요일이 이제 불확실성. 일단 이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지금 추격을 받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죠. 이게 만일에 단기간에 끝나고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이란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화의 긍정적인 흐름으로 간다.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상황이 어떻게 가든 지금 한 70불 정도 하는 유가 이것도 지금 상승한 상황이거든요. 20-30%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근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거의 2배 가까이 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충격이 가해질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고유가거든요. 11월 중간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다. 어쨌든 불확실성은 더 커진 건 확실해 보입니다. 예. 자.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하셨고 또 앞서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란 내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좀 궁금증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이란 내부에서는 이 하메네이 사망 보도에 대해서 좀 테헤란 거리에서 큰 환호성이 들렸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의 보도인데요. 지금 보면 국민들이 나와서 막 손으로 뭘 흔들기도 하고요. 뒤에 손을 흔들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란 내부의 정권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전망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정권을 대체할 대안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독재자 하나 끝났다고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 안 끝났거든요. 시리아 안 끝났거든요. 예. 이라크도 안 끝나거든요. 지금 중동에 보면 아랍에 보면 제스민 혁명 일어난 지가 벌써 얼마인데 중동의 민주화라는 건 진전 아주 더디거든요. 이렇게 보면 하메네이가 죽었고 하메네이가 지난번 시위 때 3만 명. 그 이전에도 사실은 2024년 같은 경우에 한 해 처형자 숫자가 2,000명쯤 돼요. 그러니까 폭압을 통해서 이 신정체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란 국민들로부터 지금 지도가 괴뢰된 건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체제는 살아있거든요. 그럼 이 지도체제가 이란 국민들 뜻에 따라서 물러나느냐?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마 하메네이 제거되면 아마 대리인이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마 강경파들은 더 결집할 거다. 그다음에 지금 이 상황에서 물러나게 되면은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은 모두 괴멸되거든요. 이게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아니니까. 그러면 호르무즈의 봉쇄 같은 극단적인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이 상황에서 강경파들이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미국과 협상에 나서는 거죠. 더 이상 상황 악화를 막게. 예.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로드리게스 부통령처럼 그러나 그때는 이미 나오고 있지만 사전에 이미 로드리게스과 협상을 했고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로드리게스는 마두로의 최측근이거든요. 마두로를 넘기는데 합의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혈 이 체포가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란은 아니거든요. 이미 이란 혁명수비대 지금 지난번 6월에 12일 전쟁 때는 이란이 20시간 만에 반격을 했거든요. 생각을 했거든요. 예. 확전을 안 하려고. 근데 지금 이란은 테러를 안 줬거든요. 강경파들한테 하메네이는 이란 국민들에게는 독재자가 제거된 거지만 강경파들한테 순교자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메네이 제거가 이란의 구심점을 제거함으로써 민주화로 가는 큰 동력이 될지 아니면 내버려둬도 자연사할 하메네이를 순교자로 만들어서 강경파들을 결집할지 이건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 결과는 두고 봐야 되지만 위험한 선택이죠. 하메네이 제거는. 왜냐하면 지도부 전체 말씀드렸지만 지도부 전체 제거하고 이란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주면 괜찮은데 예. 공습만으로 해결한 다음에 이란 국민들이 관공서를 장악하세요 그랬거든요. 관공서는 지금 물리력을 가진 혁명수비대나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장악합니까? 그러니까 좀 두고 봐야죠. 저거는 지금 상황은 이제 3만 명이나 학살을 했기 때문에 민심은 완전히 이반이 돼 있어요. 당연히 저런 현상이 나오죠. 예. 그러나 저 이면에는 이란 신정체제에 기생하고 있던 기득권 세력들이 있거든요. 예. 꽤 방대하거든요. 그 세력들은 이제 지금 상황을 보겠죠. 그 상황에서 밀리면 자기들의 권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해결이 아니고 불확실성의 시작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독재자만 제거하면 전 세계 독재자 제거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화로운 정권 교체로 가는 긴 터널의 시작일지 예. 아니면은 더 많은 유혈 사태로 갈지 중동 사태가 확산될지는 여러 시나리오를 다 지금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게 이제 이번 수뇌부 제거가 다양한 시나리오의 입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데 지금 최고 국간부 회의 사무총장인 알리 라리자니가 임시 지도자 역할을 수행할 지금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대리인으로 나선다면 앞으로 핵 협상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까요? 그럼 지금 떠오르는 게 지금 이 인물들 그 인물들 말고도 이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이라든지 지금 하메네이 차남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이제
있는데 하메네이도 바보가 아닌 이상 승계를 해놨을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인물들 중에 온건파가 한 명도 없어요. 다 강경파. 다 강경파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하나는 하메네이가 강경파의 구심점이었는데 하메네이 지금 제거했단 말이죠. 살해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3인 비상체제, 헌법소위원회 같은 이 포함해서 3인 비상체제를 만들어 이게 폐지시킨 대통령 포함해서 3인 비상체제를 가동하기 헌법에 돼 있는데 예. 근데 이 인물들이 다 제거됐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스라엘과 트럼프의 행동을 봤을 때 주요 지휘부를 동시 타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인물들도 지금 그 강경파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인물들도 오히려 더 강경한 인물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띄는 그나마 페제시키안 같은 경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나마 강경파 중에서도 지난번 3만 명 학살이죠. 에 대해서 사과도 했고 근데 페제시키안도 지금 제거됐다는 설이 있거든요.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예. 더 어려워지는 거죠. 더 불확실한 강경파들이 더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일부 독재자가 제거돼서 뭐 속 시원하다 이런 반응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통제력이 없는 상황은 더 불확실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서 향후 국제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련한 내용 조한범 한국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